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숙, 올해 62이에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예요. 요즘은 남편이랑 손잡고 동네 산책하며 사는 게 낙이죠. 그렇게 말하던 제가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에게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가족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했어요. 남편은 65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지금은 반쯤 은퇴한 상태고요. 아들 민수는 32, 대기업 과장이고 며느리 예진이는 28, 피트니스 트레이너예요. 예쁘고 싹싹하고 그야말로 요즘 시대의 며느리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저는 나무 냄새를 맡으며 걷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박 선생님, 저 잠깐만요.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사람은 단지 경비원이신 최 아저씨였어요. 70세, 퇴직 경찰 출신이라 원래도 눈썰미가 예리했죠. 왜 그러세요, 최 아저씨? 제가 물었죠. 아저씨는 망설이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옆집 904호 젊은 남자 있잖아요. 그 집하고 예진 씨가 좀 이상해요. 예진이요? 우리 며느리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며칠째 밤마다 몰래 드나들고 엘리베이터 CCTV에도 둘이 함께 있는 게 찍혔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예진이가, 우리 며느리가 옆집 남자랑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집안일을 하는 예진이를 보니 속이 뒤틀렸고 민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냥 좀 걷다 왔어. 제가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 그 환한 미소. 그게 이제는 너무 낯설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눈을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다녔죠. 이걸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괜히 가정을 깨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네, 예진이는 임신 중이에요. 몇 주 전부터 속이 안 좋다며 병원에 다녀오더니 아들 민수가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엄마, 축하해줘요. 저희 아기 생겼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 떠오르자 다시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그 아이도 우리 핏줄이 아니면? 이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온갖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예진이와 옆집 남자의 웃는 얼굴, 엘리베이터 안, 현관 앞, 혹시 우리 집 안까지.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거실로 나왔어요. 새벽 2시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저의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904호의 불빛. 지금 그 집에 혹시 예진이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말자고요. 하지만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경비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최 아저씨는 CCTV를 보여줄 순 없지만 목격한 사실을 더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아파트 옥상에도 같이 올라가는 거 몇 번 봤어요. 예진 씨가 먼저 가 있고 그 남자가 몇 분 뒤에 따라가고 둘이 같이 내려왔고요. 혹시 사진이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직접 찍은 건 없지만 옥상은 CCTV 없어요. 다른 주민들도 수군대고 있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생겼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민수는 출근하고 없었고 예진이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어머님, 복숭아 좋아하시죠? 잘 익은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손놀림, 그리고 그 미소. 그날따라 그 모든 게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복숭아를 입에 넣었죠. 달고 부드러운 그 맛이 왜 그렇게 쓰게 느껴졌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눈을 감고 복숭아 씨를 조용히 뱉었어요. 복숭아 한 조각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예진이가 깎아준 복숭아를 입에 넣으며 저는 내내 눈치를 살폈죠. 그 미소, 그 손놀림, 그 말투. 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어머님, 요즘은 산책만 하시지 마시고 요가 한번 해보세요. 체형도 예뻐지고 우울함도 사라진대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민수한테 이걸 말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나섰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산책을 나갔어요. 예진이가 헬스클럽에 다녀오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안 보이는 척 책을 펼쳐놓고요. 그리고 봤어요. 예진이와 옆집 남자. 나란히 걷지는 않았지만 몇 발자국 뒤에서 서로를 힐끗거리며 걸어오는 걸요. 그 남자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29. 혼자 사는 IT 프리랜서라고 들었고 조용하고 말 없는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날 그들의 눈빛은 분명 뭔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피한 채 가만히 있었죠. 그 순간 예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좋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네. 산책하니까 숨이 좀 트이네. 제가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하나 없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904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조용한 재즈였죠. 그리고 잠시 뒤 예진이가 운동복 차림으로 집 밖을 나섰어요. 헬스장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9층으로 향했죠. 저는 재빨리 작은 카메라 하나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민수가 선물했던 소형 녹화용 카메라요. 요리할 때 영상 찍으라며 사줬던 건데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경비 아저씨 말대로라면 둘이 옥상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콘크리트 틈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계단을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예진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당신 집에도 내 집에도 다 눈이 있어. 이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눈앞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에 든 카메라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죠. 민수 씨는 눈치 못 챘어요. 어머님이 오히려 조금 의심하는 것 같긴 한데 걱정 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저는 뒷걸음질 치듯 조용히 옥상을 내려왔어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 어디 다녀왔어?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녹화된 파일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했어요. 화면은 어두웠지만 음성은 또렷했어요. 그 대화, 그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당신이랑 있을 때가 숨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멍했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혼자 삼켜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진이의 눈빛 하나, 웃음 하나에도 의미를 찾으려 애썼고요. 민수의 순진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괜히 생각이 많아지네. 제가 민수에게 뭐라도 말하면 그 아이는 무너질 거예요. 아버지 사업부도 났을 때도 묵묵히 참고 버텼던 아이인데 며느리의 배신까지 알게 되면 저는 더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를 관찰하기로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예진이가 헬스클럽에서 늦게 온다고 했고 민수는 회식으로 늦는 날이었죠. 저는 저녁을 혼자 먹고 조용히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멀리서 904호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밤 9시 40분쯤 904호의 불이 꺼지고 잠시 뒤 다시 켜졌어요. 현관 쪽으로 비친 그림자 여자였어요. 바로 예진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왔어요. 집에서 예진이의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작은 포스트잇 메모가 하나 붙은 명함이 있었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 밤 11시 옥상에서. 저는 손이 떨렸지만 그 메모를 찍어두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옥상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만났고 웃었고 귓속말을 했어요. 둘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을 땐 정말 참기 힘들었죠. 그 다음 날 민수는 점심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예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괜히 짜증도 내고 말도 잘 안 듣고. 아들이 말했어요. 그런 생각 왜 하게 됐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예진이랑 말싸움도 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수에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증거가 부족했죠. 무엇보다 민수의 얼굴이 너무 순수했어요.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예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요즘 어딜 그렇게 자주 나가세요? 산책 시간이 길어지신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거든.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분명했어요. 이 아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잠들려던 밤 11시쯤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제가 옥상에서 찍은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저장된 메모리 칩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집 안에 내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걸 없애려 했다. 다음 날 예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안에 뭐 잃어버리신 거 있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특별히.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이제는 낯설다 못해 무서웠어요. 메모리 칩이 사라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무에게도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 누군가가 분명히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이 예진이라는 사실은 이제 거의 확실했죠.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새벽에 불 켜져 있던데. 민수가 물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애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거실에서 예진이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귤을 까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을 꺼냈죠. 어머님, 오늘은 산책 안 나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네. 제가 말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터져나온 귤즙이 식탁에 떨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예진아, 결혼 행복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죠. 민수 오빠랑 결혼한 거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드디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밤에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죠. 여보, 우리 며느리 말이야. 제가 입을 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혹시 예진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 착한 애를 왜 그래? 오히려 요즘엔 당신이 예민한 거 아냐? 나이 드니까 괜히.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진이가 누굴 만나는 것 같아. 옆집 남자하고 밤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확실한 거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들었고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회피를 봤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앨범을 펼쳤어요. 예진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머리를 곱게 묶고 인사하던 그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어요. 그땐 정말 천사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천사의 얼굴 뒤에 악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침에 남편이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가더니 몇 시간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진이와 마주친 거예요. 예진이가 다가가 말했죠.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볼 일이 있어서.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그 말투, 그 표정. 남편이 무언가를 느꼈다는 걸 저는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 한마디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무겁고 낯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을 들은 순간 저는 눈앞이 흐려졌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 했죠. 오래도록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누군가와 함께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무겁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담배를 피웠어요. 예전에는 금연했다고 했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은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그 다음 날 예진이는 아침부터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요. 저는 입을 다문 채 둘을 바라봤어요.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들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예진이의 미소가 눈에 닿는 순간 속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밝게 민수를 챙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그 속삭임들이 숨어 있었죠. 밤이 되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진이, 그 아이가 무너지면 민수도 무너져요. 제가 답했어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는 결심했죠. 저는 주방 서랍을 열어 찍어둔 메모와 사진들을 꺼냈어요. 아직 남아있는 단서들. 그리고 녹음한 음성 일부도 있었죠. 우리가 가진 건 생각보다 적었지만 거짓을 흔들기엔 충분했어요. 며칠 뒤 예진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민수는 출장이라 집에 없던 날이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지훈의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창 너머로 보인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짧은 말 한마디도 필요 없었어요. 그건 연인이었죠. 이제 확실하네.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그래도 민수한테 바로 말할 순 없어요. 제가 답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간이야.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저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용서라는 단어가 이젠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새벽녘 남편과 저는 주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젠 말해야겠어, 민수한테.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말하고 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수없이 되물었어요. 민수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요즘 그 아이는 자꾸 혼잣말을 해요.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감싸 안아요. 아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회사에서도 민수가 실수하고 다닌대. 거래처에서 민수 말투가 예전이 아니라고 했다고. 남편이 중얼였어요. 우린 그날 결심했어요. 오늘 밤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하자고요. 하지만 그 결심은 너무 쉽게 꺾이고 말았어요. 저녁 무렵 예진이는 민수와 함께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민수는 손에 작은 곰 인형을 들고 있었고 예진이는 그 인형을 품에 안고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가, 아빠가 인형 사왔어요. 고마워요, 민수 오빠. 며느리가 말했어요. 민수는 잠시 웃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억지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예진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요즘 저에 대해 뭔가 안 좋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면 지금 바로 풀고 싶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진아, 오해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풀릴 거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눈을 내려 배를 쓸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아이는 민수 오빠의 전부예요.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꺼내려 한다는 걸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안방에 앉아 다시 마주봤어요. 예진이가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 남편이 말했어요. 태아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걸 이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 말하면 아기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만에 하나라도. 남편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결국 다시 침묵을 선택했어요. 민수는 그날도 말없이 방에서 나왔어요.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 혹시 저한테 무슨 말하려던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게 들리던지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방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아이를 지키고 있는 엄마가 아니라 진실 앞에 무너진 여자였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예진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정말 우리 민수의 아이일까? 며칠째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도 방에서만 지냈고 밥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 용기를 낸 순간마다 예진이의 차가운 말이 귓가를 때렸으니까요. 그 아이는 민수 씨의 전부예요. 어머님이 그걸 망치시고 싶으세요? 그날 이후 예진이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며느리인 척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예진이는 일부러 제 앞에 앉아 밥을 툭툭 떠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지금 아주 예민한 시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투 쓰는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억지로 꾸며낸 웃음이 아니라 저를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어머님도 참. 그렇게 예민하시면 혼자 사셔야죠. 지금은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시기잖아요, 제가.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 아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남편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신문지를 접고 말했죠. 이제 이 집에 숨 쉴 공간이 없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뱃속의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가 진짜 민수의 아이라면 어떻게든 품어야 할 존재니까요. 며느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예진이가 옆으로 와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다리를 꼬고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아주 튼튼하대요. 아빠 닮았나 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예진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뭘 상상하든 지금 이 집에서 아기를 가진 건 저고 그 아이는 민수 씨 호적에 올라갈 아이예요. 그러니 입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제가 중얼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또 같았어요. 애가 태어나면 DNA 검사부터 하자. 우리는 그렇게 말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예진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눈이 너무 깊고 슬퍼 보여서요. 그날 새벽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해야겠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인해야 해. 그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도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민수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몰라요.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예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다 차릴게요. 아기 태동이 느껴졌는지 기분이 좋아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웃음, 그 입꼬리의 각도. 이제는 다 가식으로 보였어요. 그래, 맛있게 먹을게. 제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끝내야 해. 그날 오후 남편과 저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찾아간 곳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유전자 분석 기관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DNA 검사 가능한가요? 남편이 물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친자 확인은 출생 직후에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직원이 답했어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모두 설명받고 나오는 길. 제 손엔 진한 땀이 맺혀 있었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지만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진이는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묻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두 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따라 단둘이 다니는 시간이 많으시네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신발을 벗었고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어요. 우리도 준비할 게 있어. 곧 손주가 태어나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태연한 표정으로 웃었죠. 손주요 맞죠? 손주니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엔 경고와 도발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민수가 잠든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아이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고 하시죠? 제가 몰랐을 줄 아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우린 그저 확실한 게 필요할 뿐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 순간 예진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웃음도 태연한 말투도 다 사라졌죠. 좋아요. 그럼 경고 하나 드릴게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속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정말 그게 원하시나요? 며느리가 낮게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눈을 맞췄어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참고 있는 걸 이 여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무기로 삼고 있었고요. 예진아, 그 아이가 진짜 민수의 아이라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끝까지 가보자는 뜻이시라면 좋아요. 하지만 결과에 책임질 준비는 하셔야 할 거예요. 며느리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그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도 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숨막히는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보냈고 저와 남편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예진이는 여전히 배를 어루만지며 웃었고 그 웃음은 점점 비릿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저한테 전부예요. 며느리가 식탁에서 낮게 말했어요.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여왕이라도 된 듯 행동했고 우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출산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어느 날 새벽 예진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배가 아파요. 병원 제발 빨리요. 저는 손발이 얼어붙은 채 남편을 깨웠고 민수는 예진을 안고 급히 차에 태웠어요. 새벽 응급실의 조명 아래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병원 복도엔 사람도 없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기 중에 떠 있었죠. 긴 시간 끝에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민수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고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의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미리 준비해둔 절차대로 DNA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이틀 뒤 도착했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진료실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 서류 봉투를 펼치지 못할 정도였죠. 남편이 먼저 봉투를 열었고 그의 손이 서서히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99.998% 친자 확인. 그 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민수 아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그러면 민수 아이를 뱃속에 품고 다른 남자랑.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뱃속에 있는 게 남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상상을 붙잡고 버텨온 나날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은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고 검은 충격이었어요. 민수 아이를 가지면서도 그 옆집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모성을 악용한 거대한 위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민수는 멍한 얼굴로 아기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 조그마한 발, 붉은 얼굴. 아들은 여전히 사랑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예진이가 퇴원하고 돌아왔어요. 아기를 안고 조심스레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기 예쁘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도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고요. 그 순간 예진이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뭔가를 느꼈고 뭔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 남편과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진짜 민수 아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더 끔찍하네. 남편이 말했어요. 그렇죠. 진짜니까 더 죄가 커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집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기가 집에 온 뒤 며칠간은 평온한 듯 보였어요. 작은 손이 쥐는 모빌의 끈, 가끔 새어나오는 울음소리. 생명이 주는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저와 남편은 억지로라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며느리는 아기를 저에게 맡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어머님,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조리원에서 친한 엄마랑 산책하고 오려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아이 낳고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예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출장을 갔고 집엔 저와 남편 그리고 아기뿐이었죠. 그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말없이 나갔다가 20분쯤 뒤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904호 불 켜져 있었어. 커튼 너머로 예진이 그림자도 보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기까지 이 집에 맡기고 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예진이는 반복했어요. 어머님 유축하고 올게요. 금방이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고 아이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의 존재가 이렇게 괴로울까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말했어요. 이제 민수한테 말해야 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민수의 모습은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한 듯 했죠. 예진이가 뱃속에 너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도 옆집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민수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출산 후에도 네가 출장 간 사이에 904호에 다녀오고 있어. 우리가 봤어. 직접.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기는 내 아이잖아요. 아들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래. 네 아이 맞아. 그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작은 떨림이 그의 어깨에서 시작됐어요. 울고 있었어요. 천천히, 깊이, 아무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울음이었어요. 아들이 울던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철문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린 이제 시작해야 해. 그날 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거실로 나온 그는 망설이다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게요. 그 목소리는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책임은 지되 더 이상 저 여자랑은 못 살겠어요.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토록 상처받고도 이제야 결심한 그 아이의 의지가 짠하면서도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수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고 저와 남편은 그와 함께 증거 정리를 시작했어요. 옥상에서 녹음한 음성, 메모, 예진의 이상한 외출 패턴, 그리고 904호의 CCTV 영상 요청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예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기를 제게 맡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마사지 좀 다녀올게요. 아기 좀 부탁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거실로 나와 그녀 앞에 섰어요. 나랑 얘기 좀 해. 민수가 말했어요. 예진은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무슨 일인데? 중요한 거면 나중에 얘기해. 아기 보느라 피곤하잖아.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얘기하자고. 그 말투는 지금까지 민수가 예진에게 한 적 없던 단호한 말투였어요. 그날 밤 안방으로 모인 네 사람.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꺼내놨어요.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 외박 기록, 경비원의 진술서 사본까지 모두 있었어요.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손에 쥐고 있던 손톱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증거야. 너와 904호 남자 사이의 불륜에 대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너와 부부로 살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한 근거. 민수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네 아들이잖아. 예진이 외쳤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는 책임질 거야. 하지만 넌 여기서 나가. 예진은 순식간에 눈빛이 바뀌었어요. 익숙한 협박이 시작됐죠. 내가 이 아이 데리고 나가면 네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그 말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린 더 이상 겁먹지 않아. 네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여기까지야.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예진아, 너는 아기를 지키는 엄마가 아니라 아기를 무기 삼은 여자야. 그 죗값 이제 받아라. 예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을 굴리며 손톱을 뜯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미쳤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만든 건데. 내가 없으면 다 무너질 거야. 이미 무너졌어. 너 때문에. 민수가 낮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예진은 짐 몇 개만 챙겨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민수가 안고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에서 긴장이 사라졌어요. 예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완벽히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집안 곳곳에 그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워졌어요. 아니, 우리가 지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남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움켜쥐며 잠이 드는 그 얼굴은 참으로 고요하고 순수했어요. 그 눈동자엔 어떤 죄도 상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온몸이 미지근한 체온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는 지켜야 해요. 누구보다 따뜻하게, 누구보다 단단하게. 민수는 말이 줄었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퇴근하자마자 아이에게 달려가고 새벽에도 아기 울음에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남편은 매일 아기 우유를 사러 나갔고 새벽마다 안방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는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904호, 지우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아요. 예진과의 불륜 소문이 단지 안에 퍼지면서 그 남자는 이사를 갔어요.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갈 때 저는 창문을 닫지 않고 조용히 바라봤어요. 사람은 지은 죄를 품고 오래 살 순 없는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경비실로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갔어요. 최 아저씨, 그때 말씀 안 해주셨다면 저희 가족 더 망가졌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민망한 듯 고개를 젓고 말했어요. 당연한 걸 한 건데요. 전 선생님 댁이 그런 일 겪는 거 도저히 모른 척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또 붉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민수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젖병을 빨다 말고 웃었고 민수는 처음으로 말없이 제 어깨에 기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에 묵직하게 쌓였던 눈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고마울 거 없어. 이제 우리 잘 키우기만 하면 돼.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엔 조용한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에 번지는 커튼 사이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아빠와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일상이 이제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왜 견뎠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며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오늘도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햇살 아래서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다시 시작된 우리 세 사람의, 아니, 네 사람의 아침이 이제는 참 따뜻하네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